우와, 이렇게 어숙한 곳인 줄 모르고 왔어요. 네.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괜찮으세요? 주말 오후 시간대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나쁘지 않으신가 봐요.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역시 광주입니다. 다낭도 있고요, 남도도 있고. 네. 제 소개 전에 약간 재밌었어요. 오신 분들 이렇게 약간 참여한 이야기? 오게 된 어떤 무엇에서 로컬을 알고 싶어서요, 로컬이 궁금해서 뭐 이런 로컬을 왜 모르시나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로컬이고 여러분 사는 방식이 로컬이라고 저는 나름 그게 정리하고 있는데 엄청 무엇이 아니거든요. 저기 멀리 있는 대단한 이슈, 이미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깔아놓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진행자분께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방 소멸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고민이 시작됐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지역에서 저희가 과거 세대로부터 저희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지방이 계속 지향하는 방향은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 어떻게 하면 서울처럼 우리도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1등 광주, 예를 들면 1등 광주, 엄청 센 거, 강한 거, 최고, 그걸 해서 거기서 뭐가 남아요?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중앙에서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를 우리 스스로 계속 쌓아가고 만들어보고 그거를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했었고 시민 스스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며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사업, 엄청난 예산, 엄청난 무엇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도 아니고 그런 사상적인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근데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바뀌기 시작했나? 재밌게도 정말 지방을라고 한 이야기를 오히려 로컬이라고 오히려 얘기하면서 지역에 대한 거를 로컬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확장되고 어떤 가능성, 정체성, 그리고 좀 더 비전, 그리고 원래 있었던 우리 신토부리 향토 이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우리의 어떤 베이스먼트를 가지고 할 수 창조, 이렇게 고민하는 세대와 또 그걸 받아보면서 소비하는 세대와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일단은 선배들이든 혹은 더 위에 어른들이든 혹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건 이제 관통되고 그 관통된 생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혹은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좀 원하는 곳을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태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제가 느끼고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무엇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오늘 이제 저희 주신 주제가 로컬에서 나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항상 그 어떤 이야기들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특강 같은 요청을 받을 때 최근에 굉장히 안 하는 주의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난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 얘기 한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대학 혹은 지역에 무슨 사업할 때 외부에서 엄청 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특강을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국가대표 불러오거나 히딩키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진짜 톰 크루즈를 불러오지 그러면 더 센 사람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여기 뭘 할 수 있을지 실제로 뭔가 해보자. 그리고 나는 그걸 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 정도만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얘쟤는 뭘 하는 앤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서 아마 로컬이라고 하는 어떤 대전제하에 저는 어떤 본질과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했던 어떤 무엇으로 좀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한 2시간도 짧거든요. 저의 그 방대한 저희 이야기를. 저도 이제 창업을 한 지 거의 9년 정도 돼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심파의 이술과 심순애는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이제 짧고
보시니까 앞에서 좀 쓰셨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는 좀 더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간다 싶으면 조금 이제 막 알려주시고, 너무 엄숙하게 막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좀 이렇게 로컬은 또 그거거든요. 되게 이렇게 자유롭고 그냥 풀어짐을 받아들여주는 엄청난 이해도 같은 거 라고 저는 그냥 좋은 건 다 로컬에 그냥 얹어요. 광주 하면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무등산 소박. 이게 48kg짜리 특산품이고 도매가 50만 원 하는 엄청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거 가지고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이제 저의 소개고요. 저는 이제 컬처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컬처 네트워크는 벌써 창업한 지 9년 정도 됐고, 지역 개발 회사라고 저희는 얘기해요. 지역 개발이라는 개념을 일종의 부동산 자산을 계획하고 개발해서 어떤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뭐 지역 스토리, 혹은 지역의 농수산물 같은 어떤 자원,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던 휴먼 자산, 인적 자산, 혹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만 우리가 가공하거나 기획해서 가공하고 뭔가 만들어내면 대중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무엇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를 고민하는 회사이고, 그런 맥락 안에서 공간도 개발하고 뭐 교육, 창업이라든지 교육 같은 일들도 진행하고, 실제로 이제 회사 자체에서 상품도 만들어내고, 그걸 박명구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고민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짧게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학부 때 공공학번이고요. 청년이라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청년도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청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공공학번이었고, 그때 이제 군대 다녀오고 뭔가 전공을 통해서 비전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친구들은 뭐 세무, 회계, 금융 쪽이나 혹은 뭐 행정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사실 많았는데, 저는 뭔가 기질이나 뭔가 이 태도가 좀 그게 맞지 않았다는 걸 잊지 않게 느끼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좀 누님들이 저는 위로 세 분이 계신데 나이 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누나들이 좋아하는,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특히 좋아하는 패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어떤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쌓였고, 되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 여행, 뭐 축제, 뭐 공연, 전시 같은 것들 광주에서는 조금 더 경험 어려우니까 서울로 많이 이제 경험하러 다녔고, 뭐 기회가 된다면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데 여행 다니면서 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배양하면서 그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게 내 동네에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차곡씩 쌓여진 어떤 무엇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유럽 어떤 골목 문화, 이런 밤에 재즈 들으면서 저렇게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유쾌하게 수다 떠는 저런 공간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동네 투다리나 뭐 옆집 할매는 그렇게 없는, 그게 너무 짜증 슬퍼서 내가 차렸다는 뭐 이런 얘기 같은 근데 그러던 중에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창업이나 어떤 새로운 업에 대한 고민을 사실 그때같이 있었던 거 아닌데요. 당연히 이제 나는 어떻게 직업으로서 뭘 얻어야 되지 하는 중에 이제 광주가 2004년도부터 저런 아시아 전국의 전 아시아를 통합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시아 문화 수도라고 하는 엄청난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숙제도 있었겠지만, 그 원도심의 아시아 광주 전남도청을 중심해서 그 어마어마한 부지를 복합 개발해서 만드는 사업을 중심으로 광주 전체를 문화도시라고 하는 사업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광주에 있다고 하는데, 광주 살고 있는 저는 이제 관심 생기잖아요. 저기 생기는데 나 저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체부 공무원 되고 싶잖아요. 26살이고 당연히. 그랬던 중에 이제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이라고 이제 동대학교에 이제 저기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대학원이 같이 생긴 걸 알게 됐고, 거기서 공부하면 저기서 일할 수 있을 거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전공이 문화 경영이었고요. 주로 이제 복합문화공간 기획 운영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유럽에
오롯이 미술관 같은 공공자산을 활용한 예술 공간을 만드는 기획이라든지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같은 산업유산을 활용한 이런 전시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빌바오 같은 지구 자체를 문화적으로 개발해서 이거 그냥 단순히 공간 개발이 아니라 지구 단위의 계획을 문화적으로 개발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를 두 개나 유치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뉴욕이 뭐마나 뭐 여러 등등의 세계적인 문화적 장소라고 불릴 수 있는 명소 공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리뉴얼되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연히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과 연결된 공부를 하게 됐고 문화 경영이라고 한 측면에서 공간 운영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어떤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거 자체는 프로젝트이지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좀 숙성도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후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박사과정으로 도시계획을 공부했어요. 이제 뭐 석사 박사 마쳤으니까 이제 저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우연히 이제 런던에 2011년도에 지인이 좀 있어서 좀 장시간 놀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일종의 모델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어차피 유럽에서도 옛날에 NGO들 하고는 활동가들 되게 기부 후원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그걸 안 하니까 저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소셜 펀딩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개인이 혹은 단체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 혹은 어떤 프로그램 혹은 뭐 상품 혹은 캠페인 이런 것들을 올리면 그걸 보면 부티크 다수가 돈을 후원해주는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야.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죠. 결국엔 우리가 기획하고 문화를 얘기하면서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니까 완전 관변단체 혹은 어떤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창작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은 내가 엄청 우수한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획들이 받아들여지고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플랫폼이고 결국 그 생태계 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극장을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저 플랫폼 만들었죠. 마이밈이라고 하는 제 지역 단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었고 저희가 텀블벅보다 더 빨리 오픈했어요. 와디즈보다 더 빨리 오픈했고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 충청 이남 지역에는 유일한 오픈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때 창업을 했을 때 제일 싼 곳이 여기 지스트의 창업교육센터여서 제 대학원 후배도 3명 꼬셔가지고 8평에서 시작한 곳이 저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반대 많이 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저런 걸 한다고 하고 근데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제가 했던 게 내 가족도 이해시키지 못하면 내가 업을 진행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설득시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창업을 하면서 조그만 냉장고 하나 하고 냉장고 얘가 나게 먹었는데 냉장고하고 주전자 하나 사주신 걸 아직도 주전자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어려웠어요. 다행히 어려운 게 그때 2013년도에 오픈을 했고 사람들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 아니고 익숙치 않았고 또 돈을 모아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금융사고에 대한 위험도 사실 있었고 또 저는 사실 엄밀대적 플랫폼은 IT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사실 필요한 건데 저는 기술 개발이 없는 상황에서 외주로 저런 플랫폼 형태를 만들어 진행하다 보니까 잘 될 일이 없죠. 항상 뭔가 근데 한계가 생기고 근데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26개의 펀딩 프로젝트 달성시켰습니다. 출판, 교육, 축제, 뭐 공연, 전시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굉장히 훌륭한 좋은 이 창작 기획자들 저 플랫폼 통해서 많이 만났고 또 재밌는 건 저희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도 어렵고 부끄러운 거지만 그 형태를 통해서 이제 빌려주는 에이전시가 아니라 결국에 그 사람의 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시를 한다 그러면 공간도 알아봐주고 돈도 알아봐주고 도로도 만드는 거 알아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인원은 작고 할 일은 많고 펀딩 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얻는 돈은 수술 10% 그거마저도 안 되면 돌려보내주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상적이고 가치는 높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제 스스로 제 빛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문화와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오프라인, 직접적 대면적인 것들을 아주 강조하는 시기에서 사실은 시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점점 더 많이 보급되면서 온라인과의 어떤 정보 소통이라든지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더 성장하는데 왜 지역에서는 그 온라인에 대한 무엇을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든다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미디어가 됐건 이런 플랫폼 같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소통을 만들지 못하는 게 저는 좀 답답했고 여전히 그 작업을 좀 더 이어가기를 바랬어요. 저 회사 동명동에 2012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진짜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고민이 숙제가 있었던 게 내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혹은 이런 지역 문화 창작자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돈을 모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 플랫폼 서비스는 내가 너무 빨랐다.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일을 몰랐다. 그리고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종의 프로세스 혹은 프로토콜을 거의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난 이걸 다음은 뭘 할까? 그래도 내가 느꼈던 가장 흥미로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경험을 원한다. 그리고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아주 큰 영감을 받기도 전환점을 만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도 보니까 그럼 우리는 문화적 경험을 어디서 얻지? 극장인가? 공연장인가? 혹은 어디서 배우지? 평생교육원인가? 문화센터인가? 학원인가? 그러면 평생교육원 문화센터는 어떻게 가는가? 선생님이 제자를 꽂아주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냐? 학위가 있어야 되냐? 이거는 내가 말하는 문화적 수평감이 전혀 없다. 오히려 동명동에 있을 때 동명동에서 32년간 방앗간을 운영하신 어머님이 그 어떤 방앗간의 이야기를 마을의 이야기 들려주신다면 혹은 같이 악기를 배우는 악기 연주자가 아니라 악기를 치기로 했는데 오랫동안 기타 하신 클래식 하신 분이 기꺼이 근데 그걸 공짜로 하나? 아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야기 정보를 주고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뭐 예를 들어서 박형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80 내지 90일 동안 미국을 이렇게 종단하는 여행을 하고 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는 여행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 이야기를 만약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혹은 어떤 최소한의 어떤 비용과 어떤 것을 이렇게 제공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줄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패스트 캠퍼스, 뭐 클래스 101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재미도 있지만 또 이제 그때는 2014년도에 공유도시 또 공유경제하면서 또 행정과 공공 영역에서 또 저희 같은 플랫폼을 또 이렇게 굉장히 만드는 것들도 진행하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론은 이 비즈니스가 돈이 또 되잖아요. 결국 이게 비즈니스가 또 이런 플랫폼 통해서 성장하려면 사실 온라인의 속성은 언어만 통한다면 전 세계 어디든 연결되는 힘이 있는데 저는 아주 좁디좁게만 또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걸지 못했던 거죠. 로컬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어 하더라도 저때 만들었던 플랫폼이 라이프 매뉴얼이라고 하는 일종 인생 사용법이라고 부르면서 라이프 스타일 기획을 플랫폼에 담은 거였는데 아무튼 저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동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저부터도 사실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이고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나면서 회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숙제 그리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역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쓴 것 같은데 정말 이랬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나는 참 이 사업은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돈 엄청 까먹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돌아갈 때가 있어. 난 그래도 공부 좀 했잖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자 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나를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큰 재밌는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광주 1924 성전역 시장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1924 성전역 시장 프로젝트의 이제 총괄 사업단장을 맡게 됐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현대카드라고 하는 대기업과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였어요. 그리고 광주 혹은 어떤 지역에서 여러 산업을 하거나 여러 일을 진행했을 때 대기업과 같이 일해본 경험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신세계백화점이 광주 법인이라고 하지만 신세백화점에 있는 카탈로그 하나 만들 때 지역 기업하고 디자인 협의 한 적이 없어요. 다 서울에서 받아다가 뿌리죠.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가 있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아자동차는 지역하고 뭘 하죠?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뭘 하죠? 그 부속 사주는 거, 조립하는 거 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떤 지식 서비스라든지 이런 산업군 안에서 분명히 지역에서 대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기업도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과 일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파트너가 공공, 국비, 지방비, 구청, 시청, 재단.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하는 방식이 이제 너무 한계라고 느꼈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리더가 바뀌었어. 내가 쌓아왔던 수많은 업적인 네트워크 혹은 일의 결과가 한순간 사라질 수 있잖아요. 야, 그 일을 저기를 하지 마. 내가 밉보였나? 혹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성과를 내서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를 단단하고 돈독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관계는 있지 않나? 지역에서? 솔직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어떻게 일하지? 너무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있었고, 물론 이제 여기는 또 창조경제센터도 있었고, 또 중기부,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미래창조과학부, 중기부, 이건 중앙정부, 중앙부처, 그다음에 창조경제센터, 이제 중기청이라는 이제 기관, 그리고 현대카드랑 대기업, 지역 프레임, 컬처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다자가 만들어진 구조가 아주 흥미로웠고요. 이 프로젝트 현대카드가 원래 자기들이 처음 맡았던 건 아닌데, 이제 현대카드 맡게 된 이상 현대카드 내 브랜드 본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TF가 구성이 돼서 광주에서 하려고 하는데, 광주 파트너를 찾자.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그런 포트폴리오가 그쪽 분들의 되게 재밌게 받아들여 주셨고, 아,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근데 시장 어려워요, 싫어요, 무서워, 너무 빡세, 나 그거 못해. 아니다, 우리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요? 그럼 밥부터 먹을까요? 밥 먹고 술 먹고 놀다 보니까 네, 같이 해보자. 너희 대기업이고 서울 애들이어서 좀 빡뻥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나도 아직 그때 제 나이 33살이었는데 사업단장이라고 하는 또 이런 형태를 그 나이에 받아들인 경우가 광주에 거의 없어요. 예전 광주 대인시장이라든지 또 큰 시장에서 중기부 했던 문방향시장 사업이라든지 대인예술시장 하는 그 선배들하고 나이차가 거의 20살 넘게 나이가 있어서 그분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랬죠. 여기도 그냥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랬던 송정역점 매일시장 엄청 오래되고 낡고 노후화되고, 전체적인 문제는 상인은 고령화되어 있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은 황폐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과 이미 자체가 거의, 그리고 광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골목 바로 앞골목에 이제 1003번지라 불리는, 보통 대부분 역과 터미널 근처에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이제 활락 누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미지도 안 좋고, 특히 송정이라는 동네 자체는 광주 광산구 송정리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20년까지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돈은 복합적이고 다문화의 비율 높고 고령화 심각한, 주변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하나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송정역이 KTX역으로 습격돼서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무리 쌀집인데 포다리 팔고 있고, 식육점 5월달인데 고기 걸어놨어요. 어떻게? 저걸 보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야, 이 집은 고기 잡아왔구나, 너무 신선하다 라고 느낄 것인지, 똥파리들 잔뜩 붙어있는 모습에 햇빛 맞아가면서 저런 고기를 구입하고 싶어 할 것인지. 이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자기한테 찾지 않아요. 주변 환경에 찾는 거예요. 대기업 유통매장이 생겼어, 뭐가 어땠어, 저쨌어, 신도시가 저기 생겼어, 인구가 나가. 근데 그분은 70년대 하는 그 방식 그대로 2020년에 고기를 팔고 있는 거죠. 2015년에. 소비자가 어떻게, 고객이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업을 받아들일지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태예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빠르게 시장을 나가서 다른 곳을 가죠. 새로운 신도시로 가거나 큰 매장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게 현실인 거. 전체 200m 정도의 거리였고 65개, 70개 정부 중에서 27개 공실로 비어 있었어요.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장의 상인분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평균 나이 74세. 이분들 어떻게 해? 뭐 끌어올려야 돼요.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과 무드는 아주 험악해. 더러워. 무서워. 이걸 어떻게 해? 비어있는 점포들은 저것마저도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계획을 잡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다른 점을 보통 어떤 분들이 이제 송정현 시장이 뭐가 잘 된 거야? 뭐가 달라? 뭐가 대단해?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기획이 다릅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기간과 자체가 아주 길어요. 보통 이제 도시재생하거나 지역에 어떤 사업하면은 이미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몇 곳에서 이미 복사됐거나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하나 등장하면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고 그걸 바꾸는 걸 행정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맨날 노래자랑 하고 있고 긴장 감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밤에 밤마다 플리마켓 하는 거고.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그걸 안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사업 진행되는 10개월 정도까지 기획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 잡고 운영 계획과 실행 계획까지 다 잡았어요. 운영 계획과 실행 계획까지 가이드가 있는 거죠. 야 이거 가지고 일하자. 전체적인 비전과 방향을 하는 마스터 플랜,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계획, 그리고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 계획.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연락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 이제 이후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장점은 국비가 투여된 사업이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일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날 배나라 뭐 사회적 협동작업을 해라 뭐라 왜 합니까 시장에서? 라고 얘기했을 때 해야 된다. 너희 돈 냈니 우리한테? 우리가 받은 협의되고 한 이 기관들의 어떤 예산은 우리가 제대로 완성도 있게 써보일 테니까 그냥 참아주세요. 명분이 없잖아요. 돈이라도 냈으면 모르겠지만 대신에 잘 만들 거고 성공시킬 거니까 신뢰해달라 정도는 딱.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방향과 테마들을 가지고 일을 했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요. 저희도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고 특히나 보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2015년 당시에는 기차를 타고 지역을 여행하는 젊은 여성들이 우린 중요한 고객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 그리고 송정역이 있는 장소 주변에 구청, 병원, 은행 같은 여성 이런 행정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데 거기에 상당수의 직원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분들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과거에는 무섭다, 더럽다, 뭔가 공포, 뭐 이런 위험하다 같은 정서적 감정이 아니라 야 재밌다, 깨끗하다, 쾌적하다, 보고 싶다, 오고 싶다, 반갑다, 흥미롭다 등등으로 전환시켜주는 방향의 기획을 했고 그 전체적인 거는 그런 인프라 계획 안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럽, 미국에서도 많이 쓰게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무드 매니지먼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스페이스 계획들을 이런 룩이야라고 하는 방향으로 만든 거죠.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를 도착한 사람이 혹은 라스베가스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건 라스베가스네 라고 느끼는 게 무드 매니징이라는 건데 그 무드 매니징을 통한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를 이제 이미지적으로 세운 거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야간에 더 활성화되는 거는 현대 도시 소비자들은 결국엔 야간에 가족과 친구와 시간을 보내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대신에 외부에서 오는 플리마켓 같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 왜 시장의 주인은 상인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벌게 만들어줘야지. 왜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만 올 뿐이지 시장 자체에 대한 임팩트를 못 만들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거기 돈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돈을 있을 때는 그걸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안 하잖아. 그런데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두어 번 할로윈이라든지 새해 행사는 있었지만 이런 플리마켓은 지금까지 송정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감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 인테리어라든지 이 룩들을 이 장소 갖고 있는 특유의 이런 굉장히 뭐 빈티지한 느낌, 클래식한 어떤 이미지들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서 쉽게 말하면 페인트도 떨어지고 낡았는데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룩을 톤에면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제안하고 완성되는 거. 그 누가 있냐? 현대카드 디자인팀도 있었고 또 지역의 인테리어 하는 친구도 같이 참여해서 공동 프로젝트 만나게 행되니까 결과도 나오고 돈은 없지만 최대한 아이디어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고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이게 KTX 실제로 이제 역의 전광판은 시간 안내판인데 이게 국정원이 관리해요. 2급 국가기밀이에요. 왜냐면 회선을 외부로 서버가 나가게 해서 누구 해킹해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이거 한 7, 8개월 동안 저희가 협의해서 유치하고 이 장소 전체를 시장이라고 한 자체는 사실은 인공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현대 도시인들이 굉장히 뭐 느낄 수 있는 어메니티라고 하거든요. 장소적 쾌적함. 근데 나무 파란폭이 없는 곳에서 어떤 정서적인 쾌적함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원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이제 제안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개발한 거죠. 간판을 만들더라도 간판 회사 맡기는 게 아니라 지역 청년 아티스트 만나게 해서 선그림으로 그거 계획하고 계약해주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냥 책임지면 돼요. 쪼개서 해도 되고 통으로 주면 회사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왜 운영사가 일을 맡은 사람이 일 편하게 하려고 하냐 라고 하는 이제 또 고민이 있었고 이제 청년들 만나요. 이제 본격적 이야기를 10분 안에 10분 정도까지만 시간 주신다면 짧게는 힘들 텐데 송정현 시장이 잘 됐어요. 전국적 용서가 됐고 지역 자체로는 호가 잘 된 거죠. 저도 명성이 생겼어요. 타 지역에서 의뢰도 많이 들어왔고 요청도 많이 들어왔고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결론은 돈이 있으면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 송정현 시장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때 열심히 쓰죠. 근데 지금도 아마 계신 분들 저한테 가끔 만나면 송정현 시장 어떻게 그래 됐어요? 제가 뭔 책임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때는 역할이 단장으로서 사업 전체를 운영하는 부여됐고 그 돈을 썼지만 끝난 다음에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제 땅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가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 대한민국 전국에서 나오는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면 내가 이 컨설턴트로 쉽게 말해 컨설팅을 하는 건데 돈도 돼요. 이 머리만 있으면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내 평생 할 수 있을까? 50살이 먹어도 내가 멋진 컨설턴트라고 다니면서 60살쯤 50까지 된다고 치면 멋있게 있고 60대도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 날 뭐라고 생각할까? 저 늙은이 추한 아직도 저기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나서 떠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고 나서 책임지지 않는 거. 왜 내가 만든 일인데 내가 책임질 수 없지? 그래서 가짜 현실에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진짜 리얼한 현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무등산 도월이라고 수제맥주 양조장 만들었죠. 광주의 광산구에 본량에 우리밀이 아주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산업과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양조 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프랑스는 포도 농업이 있기 때문에 양조 산업과 만나서 와인이라고 하는 상품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일본은 쌀 농업이 있는데 양조 산업과 만났기 때문에 사케 미온주가 라는 상품이 돼요. 글로벌하게. 그냥 단순히 쌀이 있으니까 쌀 과자 떡을 만들고 쌀 막걸리 만드는 다가 아니라 어떤 임팩트 있는 산업과 만나게 해서 그렇게 상품, 컨텐츠를 통해서 성장시킬 것인가가 숙제인데 우리는 뭐 1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상한 계산법에 대한 말장난을 갖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자원은 차고 넘치는데 우리 뭘 만들지? 어떻게 누구한테 팔지? 그럼 거기에 사람들 새로운 어떤 제안을 무엇으로 하지? 그게 이제 양조장이었고 이왕 만드는 거 지금 광주의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서 동명동 양인동 같은 아주 재밌는 장소들도 개발되는데 그곳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80%는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비스업은 엄청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경쟁이 아주 심한 상황 속에 매진돼 있고 6개월에 30% 이상 다 폐업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동네에서 사실은 크래프트,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제조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오래된 장소를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었으니까 직접 파는 방식을 첫 번째 취하자. 직접 만들고 직접 하면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팔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직접 만드는 이제 제조 능력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 보구, 에스콰이어, 마르클레르, 뭐 GQ,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들이 관심 갖고 소개해주고 특히나 그때 이제 수제맥주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맥덕 투어라고 막 양조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자그마한 소 점포인데
왜 오는 거야? GQ 에디터한테 물어봤어요.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직접 만드는 게. 그렇게 하죠. 제가 광주에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려면 적어도 150만 도시에서 수제 맥주를 만드는 팀이 10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장이 생기죠. 아직까지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힘든 일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업에 대해서 직접 찾아내고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건 힘든 과정인데 그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온전히 제 프로젝트고 저의 소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저는 여기에 옷을 바꿔낼 수 있고 뭘 넣을 수도 있고 항상 크리에이티브를 여기에 넣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자유력이고 즐거운 힘인데, 그래서 뭐 이름도 막 제 마음대로 지는 거 제 마음이잖아요. 제가 셜록 홈즈 좋아하면 영국식 셜록 홈즈 맥주라고 붙일 수 있는 거고, 여기 뭐 김사까지 있었다면 김사과 맥주를 하면 되고, 무등산 타자이라 붙이면 되고, 제 마음이지 뭐 누구한테 잘 보일 뭐 갖다 바칠 요량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대신 동네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게 저희 무등산 브루어리는 가장 광주다운 맥주, 드링크 로컬, 올리 광주 뭐 이런 슬로건을 쓰면서, 그래서 이름도 광주 맥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무등산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거를 브랜딩 하기도 하고, 면허가 있어야만 맥주 만들어 팔 수 있으니까 면허도 만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더라도 지역의 또 다른 디자이너 그룹과 콜라보를 통해서 제품을 세팅하고, 이게 또 신제품 무등산 호랑이, 광주하면 기아 타이거즈, 헤드 타이거즈 하면 항상 호랑이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흘러가고, 좀 우아스럽게도 디자인도 해보고, 기획하고 생산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드 확장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동명동 매장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어디 전라남도 모처 어딘가에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브루어리 하면서 돈이 좀 초기엔 좀 잘 벌렸는데 그 다음 모형을 또 샵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 이유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걸 팔려고 하는 세일즈 공간에 좀 투자를 해버리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근데 공간은, 남의 공간이 돈 들어가기 끝도 없잖아요. 예쁘게 꾸민다고 이제는 정말 멋진 뭐 일이 생기는 시대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됐고, 광주에서만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거 알고 하는데 좀 뭔가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팔았다면 이제 좀 전국까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유통을 좀 더 해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라고 저희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베이스먼트에서 이제 식은 맥주, 주는 그런 장소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거를 했다면, 하나 아쉽네, 의가 패션이 없네. 이게 완성되는 하나의 어떤 룩을 제안했을 때 제가 광주에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는 친구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서 한번 론칭해본 게 아일랜드 리서치라는 아웃도어 브랜드고, 이건 제주도를 모티브로 한,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섬이니까 바다, 들판, 숲 해서 이제 이런 로고 같은 기획을 시작으로 해서, 근데 핵심은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모티베이션인 재원들 활용하되, 핵심은 제주도에서 옷을 만든 어머니들이 계셔요. 제주도 서문시장에 원래 원래 아주 큰 시장인데, 동문시장이 이제 공항 이후에 동문이 커지면 동문시장이 커진 거지, 서문시장이 원래 무교성 지역이 원래 원도심인데, 거기 시장에 예전에 한 200분 정도의 어머님들 한복 만들고 옷을 만들었는데 지금 11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 업력이 엄청난 거예요. 30년, 40년. 근데 저 옷을 만드는 거를 단순히 가로 만들고 한복하는 게 다 안 팔리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수영복을 한번 제주도에서 입을 수 있고 사입을 수 있는 수영복을 한번 제안해서 어머님들과 만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시작이 됐다가 아웃도어까지 좀 가게 된 건데, 이제 제주도 신부님이 한 분은 야 그러면 예멘 난민들도 같이 하면 어때? 까지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 제주도가 좋아서 이주한 서퍼들을 모델로 하고 그냥 가볍게 쑥 거치면서, 그러니까 우리 택티컬한 아웃도어가 아니라, 제주도는 가면 여행 갈 때 다 여성분들 명품백 메고 구두 멋진 명품 운동화 신고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 가는 곳을 경험하려면 가볍고 하지만 룩은 좀 멋이 떨어지지 않는 편안한 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디자인했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티셔츠도 입고 다 스윙 팬츠 입고 속건 소재가 좋으니까 입고 나서 탁탁 털면 막 마르고 다시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엄청난 실수를 한 게 겨울 거 만들었는데 제가 모델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정성으로 다가섰는데 절대 만드는 일은 절대 이제 파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하지만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어떤가 이렇게 룩을 좀 제안하고 디자인도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또 이거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 완성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 항상 어떤 지역사에서 이해관계자로 얽혀있다는 얘기하는데 이해관계자는 항상 저는 뒤로 한 발 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는, 지역은, 마을은, 동네는 사는 사람이 발견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뭘 하자라고 했으면 내가 당사자가 돼서 해야죠. 야 여기 동네에 진짜 이제 이렇게 좋은 게 나오는데 수익도 났으면 좋겠고 뭐 하면 좋은데 야 그거 너무 이렇게 맡겨가지고 누가 하자가 아니라 그럼 내가 할게. 그럼 뭐가 필요해? 요새 이런 게 팔다니까 나 배울 수 있는 시간 좀 줘. 그럼 널 만들 거야? 그럼 파는 거 누가 할 건데? 그럼 내가 요새 우리 아들한테 S&P 배우고 내가 할게. 라든지 혹은 우리 지역 동네를 뭔가 바꿀 수 있는 어떤 형태 프로젝트를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럼 그 돈이 없으니까 요청하고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거 받기 위해서 뭔가 관계가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세팅하면 제일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시대에 제일 회자됐던 게 파타고니아의 회장이 최근에 파타고니아 지금 100%를 사유하려는데 4조 원? 그럼 이 사람은 평생 파타고니아라는 최고의 뭐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어서 결국에 지향적으로 사회가치 활동으로 전환된 건데 그 국비 받고 어떤 비용 예산을 받아서 그거 하려고 하는 돈보다 환경운동 하는 것보다 내가 돈 벌어서 그 돈 내가 거기에다 써주는 게 더 엄청난 임팩트 있고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결론인데 오늘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왜 로컬을 이야기하는가? 시대가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지방 소멸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창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거시적인 개념으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방에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그리고 세대가 등장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점점 다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예전에 크냐 적냐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어떤 갈등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큰 게 좋은 거고 작은 건 안 좋은 거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지향했던 거죠. 얼마 전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경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광주 전남 아니에요.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부산 경남 아닌가요? 항상 우리는 주변을 흡수해서 우리만 노른자 제공해주는 그러면 지방은 뭐 피해 혹은 뭐 세태 낭비 여기는 노른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욕망 위험 여기 여유 자유로 다시 또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오히려 아주 나이스하게 받아들여주고 고민해주는 시대가 해석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앞서 말처럼 저 노른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돈과 투자했던 이 도시들이 지금 다 폐업 정리네 뭐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 한 방에 싹 자기 본성을 드러냈잖아요. 광주뿐만 서울의 명동거리뿐만 아니라 광주의 곳곳에 나주의 혁신도시에 혹은 뭐 어떤 지역의 어떤 거리에 임대 상공연가에 임대 붙어져 있거나 폐업한다는 거 안 붙어진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잘 만들어놨으면 꽉꽉 채워지고 뭐 불야성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유통 서비스라든가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훨씬 더 그리고 그거는 태어났을 때 가족들하고 두런두런 앉아서 TV 보는 세대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는 세대하고는 완전히 이런 다른 체계 안에서 그들에게 야 이게 뭐 상권하고 상생하고 협력해야지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 아니죠. 가만 가끔 도시재생이나 마을 쪽에 대한 얘기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저는 느껴지는 게 전원 일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유토피아, 농촌공업 정책. 그런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도시는 전원 일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유통, 상품,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큰 상품들이 확장돼서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팔려가고 펼쳐지기 좋았던 구조에서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너무 저 입은 옷 나도 입었어. 짜증나, 쪽팔려. 나는 좀 다른 걸 하고 싶어. 나는 좀 다른 나의 룩을 유지하고 싶어. 저렇게 특별하게 착장하거나 저렇게 특별하게 재밌게 하는 개성들을 나는 더 원해 라고 하는 세대가 생겼고 그걸 MZ 세대라고 사실은 요즘에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또 영향을 받은 더 어린 세대라든가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또 윗세대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자유로운 이제는 개인의 어떤 컨텐츠, 상품을 컨텐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으로 이해하고 만드는 건 제품인데 고객은 브랜드로 인식하고 구입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백화점도 공원을 만들어내요. 공인중개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부동산 개발에서는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용적률을 쌓아가지고 팔 수 있는 면적을 싹 포기한 거잖아요. 4층, 5층, 저거 돈으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저걸 포기하고 저기다 공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대요. 근데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업무에서도 항상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랩탑 하나거나 간단한 스마트 태블릿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방식들이 생겨났어요. 또 워케이션이건 뭐 디지털 노마드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술 변화의 트렌드가 있었고 가치 변화가 발전하게 되고 전환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게 된 거죠. 이용을 해야 되고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제주 이민년, 효린의 민박 같은 거. 효린처럼 살고 싶어. 강원도 양양과 강릉에 막 엄청 가는 서핑하면 저렇게 머리 날리고 수트 입고 막상 만나면 시커멓고 그런 건강한 모습에 파도 타는 모습에 동경하고 매력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살래. 경쟁하고 직장 얻으려고 애써봤자 어차피 광주 사는 애가 서울에 대기업 들어가도 연봉 7천 8천 받는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지만 그 돈 가지고 서울에서 10억 20억 한 집을 언제 사냐고요. 그래서 경기도 끝으로 가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넘어와서 출퇴근을 하루에 6시간씩 하면서 살아가면은 7천 8천 받는데 뭐가 남겠냐고요. 옷 사입어야지, 뭐 해야지, 연애도 해야지, 집 사야지. 연봉 1억 가지고 받는다 하더라도 20억짜리 집을 가나면 어떡합니까? 평생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거죠. 안 돼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한 것보다 차라리 나를 내가 더 원하는 거. 이제는 뭐 첨단 도시, 교통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보고 싶고 개성 있는 곳에서 살고 싶고 제가 존경하는 오존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항상 직주라 결국은 살고 일하고 즐기는 것이 모여있는 타운, 동네, 도시가 되어야 내수 경제와 또 지역 경제에 있어서 결국 산업 모델이 지역 중심 산업으로 형성이 돼야만 지역이 단단해진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기획하고 개발할 때 우리 지역다운 일을 기획하고 만드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요. 반도체요? 제가 도시 얘기할 때 10년 전에는 뭐 스마트시티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 유비쿼터스였어요. 유비쿼터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도시가 얘기하잖아요. 5년 안에 100% 바뀌어요. 5년이면 4년 후에 이제 무슨 도시라는 거 100% 바뀌어요. 광주도 15년 동안 10년 사이에 문화 중심 도시였다가 이제 인공지능 중심 도시 하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엔 또 뭐가 될까요? 아무튼 이건 좀 화가 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가는 도시 중 하나가 미국의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인구 60만, 그러니까 마치 전라북도 전주 정도로 생각해도 좋은 도시긴 한데 이 도시는 아주 재밌는 게 나이키가 창업해서 아직도 본사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아웃도 콜롬비아가 창업해서 아직도 그 도시에 회장이 살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엘스 호텔, 뭐 도시 250여 개 도시 양조장들, 블로보트는 뭐 한 수 아래와 보는 뭐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 이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도시에서 창조되고
굉장히 유튜브에 나는 지역에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를 관통하는 핵심 어떤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Just Do It이더라고요. 나이키 슬로건이 아니라 도시의 슬로건이었어요. 야 그냥 해봐 그거. 옷 만들고 싶다고 옷 만들면 되지 뭐. 커피? 아 나 한번 해보지 뭐. 그게 해보다가 경력이 쌓고 하여서 자기 브랜드가 되고 자기 비즈니스가 되고 그게 성장해서 글로벌 영향력이 생기고 웃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로컬 중심의 창업가가 이제 나와야 되고 로컬 중심 창업가는 결국 자기다운 어떤 라이프스타일과 지역다운 정체성을 끌어안아서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함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 10개의 브랜드가 어느 원도심에 모여 있다면 맨날 백다방, 백 무슨 비어, 백 이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개성 있는 독립서점, 로스트리 커피, 베이커리 혹은 뭐 독립 출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크래프트 양조장 뭐 좀 다르지 않을까? 네. 로컬과 크리에이터는 결국 지속 가능함을 만들어야 되고 로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그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사회 변화에 맞는 방식을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건 내가 사는 동네 혹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어차피 내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모델링을 개발해서 진행하자. 그게 로컬 크리에이터고 로컬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로컬에서 그 미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